네, 지난해 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서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죠. 청년 세대에게는 계엄이란 말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나 존재하던 말이었습니다. 국가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희생, 우리가 다루는 과거사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는 항상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제주 MBC는 4.3의 기억과 기록의 전승, 그리고 연대, 청년, 미래로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사단법인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정성일 기획홍보팀장께서 나오셨고요. 여수고등학교 교사 양홍석 선생님,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이건웅 청년위원장, 그리고 제주여민회 노슬미 씨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대편에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김승길 대표, 광주 청년 유니온 김다정 위원장, 사단법인 부산 청년들의 정서원 이사장, 10월 항쟁 시민 모임의 천용길 운영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전국 각지에서 오신 8분과 함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난 과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진상규명 문제라던가 역사의 정립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역사 왜곡, 폄훼, 혐오와 관련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관련된 그런 무차별한 역사 왜곡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유형의 왜곡들이 있는지 우리 제주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건웅님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왜곡이나 폄훼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제주 4.3이 어떻게 촉발되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다 빼놓고 하는 역사 왜곡과 폄훼의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대표적인 사례로 다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태영호 전 의원은 이제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참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실은 이런 발언들은 보면 제주 4.3이 일어나기 전 3.10 총파업이 민관 총파업이 있었을 때 또 그 이전에 3.1절 기념 행사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런 역사들은 빼놓고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맥락 없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결국은 이게 또 과거에 있었던 색깔론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4.3 추념일에 또 평화공원에 갔는데 이번에도 또 극우 세력이 오면서 이번에도요? 네, 막 방송차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또 그런 얘기들이에요. 빨갱이들은 죽어도 된다. 죽을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들을 보면 좀 그런 유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미님, 사실 그 4.3 때 되면은 여러 현수막들 제주 도내에 붙는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담는 데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제주도 내에 함께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야기를 각각의 같은 마을에서 만약에 산다고 했었을 때 옆마을 혹은 동네에 사는 분과 그럼 과연 4.3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었을까? 여전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욱더 왜곡된 부분은 더 왜곡되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것들은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이기는 한 건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나가야 될까? 또 이야기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발굴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제는 충분히 좀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수막 볼 때마다 요즘 말로 그 현실 자각 타임이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주 4.3도 그렇지만은 역사 왜곡이나 폄훼 관련해서는 5.18 광주가 굉장히 그 많은 상처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때요? 광주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일종의 어떤 놀이문화로 이제 자리 잡아버린. 놀이문화요? 약간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의 유행어처럼
어떤 조롱하고 하는 게 뭐 약간 그런 놀이문화로 좀 자리해버린 것 같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왜곡도 트렌드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구구 사이트도 구구 유튜버도 전부 다 모니터링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좀 특이한 게 유튜브 같은 거 제가 보면은 이제는 그 영상에 어떤 멘트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5.18 당시에 외신 기자를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그냥 아무런 그 자막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붙여가지고 영상으로 그냥 보여줘요.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댓글로 작업을 해요. 예를 들면 상무관에서 이렇게 시신 안치대에 있는 관에 안치대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댓글로 약간 조직적으로 그걸 작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간인 피해 한 명도 없다 그러던데 그럼 이 관들은 어떤 관, 누구의 관이냐라는 이제 댓글에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댓글로 어떤 관은 태극기가 싸져 있고 어떤 관은 태극기 안 싸져 있고 그러거든요. 별걸 갖고 다 뭐라고. 네, 근데 태극기가 싸져 있는 거는 군인과 경찰 사망자들의 관이고 안 싸져 있는 거는 폭도들의 관이다. 누가 폭도들의 관에 태극기를 싸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댓글로 작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시민군 사진들 중에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복면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그 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거나 그런 영상들이 막 있어요. 차를 막 두드리면서 가는 막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올려놓고 댓글로 저렇게 폭동을 일으켰는데 진압을 안 할 수가 없다. 뭐 전쟁 끝나서 얼마 안 됐을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로 작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한강 작가가 작년에 노벨상 받으면서 그 어느 야학 교사를 언급했잖아요. 그게 저희 들불열사 중에 박용준 열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박용준 열사가 투사해보의 필경 글씨체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투사해보 내용이 굉장히 피해 상황이나 그리고 그 신군부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시민행동 강령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사해보에 따르면 이것은 기획된 어떤 폭동이었다. 누가 시민행동 강령 이런 걸 하냐 항쟁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굉장히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 그 계엄군들이 한 건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투사해보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유형 조롱하고 혐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들으면서 계속 한숨이 나오잖아요. 지금 다정님이 맺힌 게 많았어요. 지금 굉장히. 그 4.3 관련해서도 그렇고 광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꾸 북한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색깔이 더 씌워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자꾸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고 여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혹시 폄훼라던가 왜곡 문제가 있나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아까 용길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잘 알려질수록 타겟이 덜 되는 건데요. 5.18이 제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타겟이 되고 여수는 아마 특별법이 통과되고 점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또 저처럼 이제 항쟁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하니 이제 여순도 슬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수 MBC에서 이렇게 제작한 이런 유튜브 영상에 댓글들이 이제 슬슬 달리기 시작하고요. 그 댓글들에서 보면은 이 링크에 들어가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어라는 링크를 마찬가지로 저도 모든 극우적 사이트를 모니터링합니다. 극우적인 논리로 여순 사건을 딱 반란적 시선에서 반공적 시선에서 전통적인 그 독재 정부의 시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들 시선에 딱딱딱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극우적 논리를 계속 생산하는 어떤 원천 세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점점 더 정교화되어 있고요. 쇼츠가 발달하면서 맥락을 탈거한 정보들만 딱 주고 그 다음에 원 정보로 그 역사를 왜곡해버리면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 정보는 클린하게 두되 댓글로 해서 마치 다수가 이거에 지지하는 것처럼 만드는 식의 전략들을 쓰는 걸 보여요. 아 근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대전은 어떨까요? 사실 대전도 저는 관심이 가는 게 그 학살이 한쪽에 의해서만 일어났던 학살이 아니었었어요. 양쪽에 의해서 번갈아 학살이 일어났던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도 혹시
왜곡이나 폄훼 세력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전에서는 이제 수복의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이제 양측에 의한 그런 학살이 다 존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학살 당시의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반대쪽에서 이용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많은 그런 왜곡들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 목적이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주 4.3도 그렇고 여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일단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니까 학살에 초점을 잡아서 많이 알려진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들이 왜 일어섰는가 그거를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 4.3 항쟁이 왜 민중들이 일어섰는지 그 부분을 보지 않고 그 학살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당시에는 진짜 전국의 많은 민중들이 내란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광주에서 일어난 그 학살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학살에 제일 처음에 많이 초점이 잡혀졌는데 좀 앞으로는 그런 왜 항쟁을 일으켰는지 왜 항쟁에 나섰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도 많이 되고 많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부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유포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까지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6월 항쟁 같은 경우에 또 뭐 부마 항쟁도 있었는데 거기는 역사 왜곡이 덜할까? 혐오가 덜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항쟁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난 경향성도 있고 학생 운동도 주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어쨌든 전 시민적으로 좀 공감하는 항쟁이어서 왜곡은 다른 것에 비해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다만은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586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닌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떤 주체가 되어서 시민들 조직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도 그들의 그룹을 살펴보면 북한에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이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걸로도 약간 폄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마 항쟁은 어때요? 부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저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왜곡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왜곡이 된 매체를 많이 보거나 관련 컨텐츠들을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번 그 계엄을 모의했던 문건에서 부산 소요 사태라고 명시된 문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어쨌든 민주화를 이야기했던 대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게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 있었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현재 24년에 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들의 발언과 관점이 소요와 폭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 왜곡이 유효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안타까운 점은 사실 그 사실을 저도 검색해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도 큰 이슈화되지 못했어요.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긴 했지만 부산 지역 안에서 그거 진짜 잘못됐어라고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곡이 크게 많지 있지는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천용길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역사 왜곡이나 폄훼 문제, 혐오 같은 건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자꾸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 현재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앞서 이 부마 항쟁 같은 경우에는 왜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부마 항쟁의 발발 원인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주역이기도 했던 분들이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마 항쟁을 부인한다고 하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것들을 유포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5.18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정치적 공격 용도로 활용하고 이들을 좀 지원하고 본인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앞서 이 승일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결국에는 현재 정치적 이득을 누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이 분단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득을 볼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옳은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래서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상에서는 이미 왜곡된 정보로 학습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이야기가 별로 안 됩니다. 그냥 몸에 일상적으로 배어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들이 주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왜곡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을 건가? 이것 때문에 왜곡이 자꾸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얘기 들으려면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신이라던가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못된 거죠. 본인들도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이 부정선거 담론을 유포하는 이 분들 가운데도 본인들은 아닌 걸 알면서도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생산하는 경우가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광주는 거의 피해자잖아요. 이런 왜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혹시 왜 그럴까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이득을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극우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래된 놀이문화로서 그냥 자리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 자체가 이미 이제 이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사실 현실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특히 선생님들이 딱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경쟁 교육이다 보니까 또 이러한 어떤 역사관이나 이런 거를 확립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들이 반복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무리에서 소위 이렇게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그 놀이문화를 같이 하는 예를 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축구를 다 좋아하는데 나 빼고 그럼 나도 좀 축구를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약간 양상으로 이렇게 혐오와 왜곡을 어떠한 놀이로서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거에 있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너 왜 이렇게 선비야? 막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진지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탈락시켜버린다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더 걱정이에요. 이게 문화로서 자리 잡아버리는 것. 네. 그러면 현직 교사이신 양홍성님께 좀 여쭤보자면은 일부에서 비슷한 얘기 잠깐 하신 적은 있었는데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의 학생들에게 그런 그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됐을 때 습득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 거죠? 이제 군교육에서 제가 종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용어를 쓰는 아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게 그 아이가 이걸 일종의 밈처럼 소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걸 마주하는 교사로서의 고민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그 밈을 하는 아이들을 혼내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사의 권위로 혼을 내면 아이들은 더 똘똘 뭉쳐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교직 경력이 이제 10년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매년 고민이 달라집니다. 그냥 같이 웃으면서 넘어가 본 적도 있고,
또는 불러다가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그 근거는 혹시 찾아봤어? 논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규모가 전혀 줄어든다는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일베 이렇게 신드롬 같이 나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무시해야 되는 거라 생각했고요. 이거에 관심을 주는 게 더 이들을 키워주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너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상식적이지 않아라고 오히려 면박을 줘야 되나? 아예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면박을 줘야 자기도 깨우칠 계기가 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 이거에 선생님이 곤란해하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제가 진지하게 한번 달라들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무슨 뭐 어디 정당이에요? 선생님 누구 지지자예요? 이러면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신 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교실을 민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교사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정치 기본권을 가져야,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실이 민주적으로 논쟁이 되어야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되게 외부인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그래도 선생이 교실에서 정치 얘기하는 게 맞아? 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와 정파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를 아주 평화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인데, 이 논쟁과 토론과 이 합의의 과정을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고 이 비상식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반역사적, 역사를 부정하는 목소리에 말을 하면 너는 어느 정파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일선의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왜곡과 폄훼, 이런 혐오들의 생각이 사상적인 근원으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지난 계엄 사태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과거사를 문제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각 과거사에 다 관련된 단어가 바로 계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이 여순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뭐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4.3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대구 뭐 이렇게 쭉 이어졌던 게 지금 우리 계엄의 흐름이었었고, 우리는 지난해 계엄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목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 세대들은 사실 계엄이란 단어 역사책에서만 봤었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엄이란 단어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최연소 정서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계엄이란 단어 그때 TV에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제가 그날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막차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길에 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포털 사이트를 뒤졌던 것 같아요. 사실이야? 진짜야? 유튜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간 통행 금지가 이제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핸드폰 배터리는 없어. 어떡해? 약간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사실 저만 있었다면 그게 뭐 진짜야? 가짜 뉴스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약간 그 감각, 그러니까 긴장하는 감각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로 사람들이 뛰어나가고 이런 어떤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분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 체감하고 있었던 세대였다 보니까 이걸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감각과 그 약간의 그 심각성을 느꼈다 보니까 일단 전 집에 가는 걸 먼저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실제로 어떠한지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1시간 반 이렇게 열심히 부산 내려갔던 기억이 계엄 당시에 어떤 체감됐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어땠어요? 거기는 진짜 직접 당사자들이 됐었잖아요. 바로 그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네, 저도 사실 그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복귀하러 KTX 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한번 뉴스를 보여주시길래 계엄이 났다. 당연히 저는 그냥 AI 가짜 뉴스이다. 워낙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진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기차에서 보니까 이제 기차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탱크가 출몰했다라고 하는 아마 가짜 뉴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너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제 나도 이제 그 서울역에서 내리는 거였으니까 서울역 내리자마자 국회로 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다행히 금방 또 예, 이제 예. 진압이 됐죠. 진압이 국회를 통해서 진압이 되어가지고 뭐 좀 사실 뭐 황당하죠. 아직까지도 황당하다는 말밖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라는 생각을 다들 한 거잖아요.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때 만약에 계속 갔으면 김승길 열사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근데 그 당시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봤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좀 섬뜩하게 다가왔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겪었던 곳이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이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너무 무서웠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주변 분들한테 혹시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 광주 청년연합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지막 회의하고 우리 올해 마지막 회의하고 회식하자 그래서 충상로 근처에서 회식하고 이제 술 먹고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 조합원이 이 비상계엄을 지금 했다는데 이거 조합원 방에 올려도 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가짜뉴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저는 저희 어머니가 5.18 때 19살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집단 발포 보고 봉쇄 직전에 광주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완전 직접 당사자는 아니신데 예를 들면 그 버스를 못 탄다든지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셔가지고 엄마 지금 비상계엄 됐다는데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이제 저희 엄마 가게 마감하고 있으셔가지고 근데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1시쯤인가 했잖아요. 그 해제를 했는데 이제 해제 됐으니까 안 근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니 그때도 간다고 해놓고 다 싸버렸다 낮에 여기 좀 방에 좀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랬고 저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직선제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선제 아닐 때만 비상계엄 할 수 있는데 지금 직선제 아니냐 이렇게 전화 오셔가지고 누가 뭐 어딨냐 집에 다 있냐고 그래서 저희 다 집에 있다고 그래서 엄청 그러셨고 이제 직접 당사자였던 분들은 막 구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날 이제 그 충장로 금남로 그 거리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밤에. 세 분 얘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가슴이 표준어니까요. 시겁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계엄이 그래도 짧은 시간에 종료가 됐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다 사실은 시민들의 힘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정국이 벌어졌고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됐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쭉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과거에 5.17 계엄 확대 같은 경우는 그 내란이 정리되는데 87년까지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서울 시민들이 국회로 나올 수 있었고 그 계엄을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해제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123일 동안 계속 이거를 정리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섰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 과거를 계속 알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뭐 더 최악으로 반복되지 않고 시민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도 사실 그 당시 굉장히 놀란 분들 많지 않았었나요? 본인도 정말. 어떻게 느꼈었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이제 그날 저녁을 먹고 있었고 좀 늦게 일이 늦게 끝나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밥 먹고 술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딱 계엄이 뜬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이었는데 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당시에 제가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 뭐 민주화 운동을 보거나 하면은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서고 휴교가 당장 되는 것도 대학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대학생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지금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바로 택시 타고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시험 기간이었는데 아, 바로 올라갔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집에 있는 게 맞나? 하다가 학교로 올라가서 부회장 친구랑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엄 해제되는 과정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우선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 날 바로 비상학생총회 인문대학에서 열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도 가장 먼저 저희 삼촌들이나 이제 4.3 유족으로 있는 분들이 가장 생각은 나더라고요. 결국은 계엄으로 정말 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고 특히 제주에서는 저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축적되어 있던 이 감각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생각이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사실 경험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그 당시에 이어졌었고 정말 천만 다행인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간이 오래됐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 지역 5.18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사자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5.18 당시 충청 지역에서도 예비 검속으로 체포된 사람이 100여 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던 분만 해도 32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원래 5월 17일 24시, 그러니까 5월 18일 00시를 전국 계엄 확대가 되는데요. 계엄 확대 전에 이미 예비검속 대상자들 집 근처에 계엄군과 합동수사본부가 다 대기를 하고 있게 돼요. 그리고 계엄이 확대되면서 예비검속 대상자를 다 체포해 갔던 거죠. 사실 전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 딱 그 당시에 제일 처음 믿지 않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집문 다 걸어 잠그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공포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창밖을 보면서 뭐 밑에 이상한 차 없는지 보고 옥상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전 경험을 겪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계엄이 계속 지속됐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검속 대상자가 되었을 거고 과거가 또 되풀이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사실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기록된 사실 혹은 숫자로만 기록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계엄 사태 겪으면서 또 하나 이제 좀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의 청년들이 역사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건 이제 오해다라는 이야기의 취지의 말씀들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이번 계엄 사태 때 드러난 것 중에 하나 정말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청년 세대 극우화가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 강도가 너무 세다라는 그 인식들이 이번에 좀 많이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가 극우화되고 있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광장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광장을 비난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대구에서 열렸던 이 탄핵 촉구 집회장에서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중고등학생 무리들이 단체로 이 탄핵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큰 소리로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네, 이렇게 마치 이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이 밈처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중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어른들이 아니고? 네, 어른들이 아니라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것들이 이 본인의 힘을 표출하는 것처럼 활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무력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행위 자체가 힘을 드러내고 약자를 누를 수 있는 행위. 그걸 이 본인들이 갖고 싶고 재현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 청년들 가운데 일부의 청년들에게는 좀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옹호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학습받아오고 교육받아오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저는 심어줬다. 그 결과치이지 어떤 뭐 특정한 사건 하나로 극우화된 형태로 드러나는 청년들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10년, 20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다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사실 보수가 나쁘거나 진보가 나쁘거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제 자기의 그 생각을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개념을 떠나서 극우로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좀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을 좀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제 주변 활동가들을 제외한 정말 사적인 관계 있는 30대 초중반의 남성들은 완전히 저와 반대되는 뭐 이제 지금 지칭되는 극우화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갑자기 나타났던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차츰 누적되었던 것 같고 좀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사실 극우와 보수화 됐다라고 이제 현상들은 그런 것들 우려했던 것들은 사실 뭐 길게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럽을 포함해서 또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잘 어떻게 보면 뭔가 잘 입증이 안 되다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뭔가 그것이 가시적으로 좀 보이게 된 것일 텐데 근데 여전히 단순히 이 현상들을 극우 보수화라고 볼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계속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과격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 실제 그 20, 30대 남성들을 보게 되면은 정치 지향 쪽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느냐 또는 뭐 어떤 뭐 동성애나 뭐 퀴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가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진보적이지가 않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않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정치적 지향 가치는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거는 그런 과격화된 것들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뭔가 이 사회의 어떤 약자로서 이런 권력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제 상대적인 약자들을 좀 더 조롱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밈으로서 어떤 놀이화되고 근데 뭐 그 기저에는 또 이제 더 나아가면은 아무래도 사회 자체가 좀 더 불안하다 보니까 뭐 계엄 자체도 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왜 정세로서는 어떤 전쟁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사회 내에서도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 되게 다양함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불안정 이런 것들 결국엔 누구 탓할 것이냐가 가장 사실 편하거든요. 그럼 그게 기성세대인 것이고 기성세대를 탓하다 보니 기존의 두 정당만 갖고 있었던 그 세력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3회 정당 그 3회 정당의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두 정당 기성세대 이거 너무 싫어 기득권이야 이미 그러니까 3정당이 사실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들이 실제 그 3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성세대가 싫어서 기득권이 싫어서 3정당은 좀 더 이들과는 좀 달라 보이니까 라는 좀 측면도 좀 그런 현상도 좀 같이 나타나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격화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보수와 극우를 한 묶음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절대 반대거든요.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게 왜 우리 또래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로 좀 옮겨주셨는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걸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좀 정치권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마디씩 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제 다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의 삶이 전 그렇게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당선시켰지만 전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전 결국은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판은 과거부터 남과 북을 갈랐고
이 좁디 좁은 남쪽에서도 동과 서를 갈랐고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고 노동자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고 항상 갈라치기로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 정치권 행태가 전 바뀌지 않으면 일단 일부라고 할게요. 예. 네, 일부죠. 네, 이런 일부 정치권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과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평등하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올 수 있을까? 저는 과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에 왔을 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이 지금 우리가 과거사를 기억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청년들이 그리고 정치 그리고 다양한 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역사의 의식을 너 역사의 의식이 있니? 라고 이제 묻는 것보다는 좀 더 같이 연결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체험이 되게 부재한 경험이 부재한 사회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좁아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넓혀져서 앞서 과거사를 조금 더 알리고 활동했던 분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런 연결성으로 조금 더 배우고 저도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배운 것처럼 그런 자리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가 더 확산되면 과연 정치적 의지들이 이제 높아져서 여러 이제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광장에 나왔었던 다양한 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여성, 자영업자, 장애인, 이주민, 청년, 청소년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함께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그 목소리가 진짜 무슨 목소리였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주 4.3 왜 항쟁에 나선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가 단독 중부 수립을 반대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해야 되고 여수 순천에서는 또 동족산장 학살을 반대했던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대구에서는 그런 미군정을 반대하고 자주적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목소리를 기억해야 되고 5.18에는 또 신군부를 반대하고 계엄을 해제하고 민주화를 외쳤던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해야 되고 부마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 그 목소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계엄에서도 사실 단순히 계엄을 해제하라 그리고 뭐 계엄을 나섰던 정권은 퇴진하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장인가 말씀하셨던 장인 비장애인 차별을 하지 마라 성을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막 나와서 사실 사회 대기업 의제라는 그런 얘기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이행하는 것이 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세상을 좀 더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 안 중요하다는 사람 없죠. 어느 재정당이든 시민사회든 안 중요하다는 사람이 없지만 그 역사가 자신들만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좀 역사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평화나 인권이나 생태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역사였으면 좋겠고 또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입시에 너무 내몰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민생을 비롯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육의 미래, 그다음에 역사,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아주 혁신적인 변화,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거대 담론도 좀 담아주면서 모두가 잘 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릴 때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5.18 기념식을 이제 매년 하잖아요. 국가가 때리고 왜 국가가 기념하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국가가 가해자인데 왜 국가가 이걸 기념할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돈으로 이걸 운영하는 광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사실 새 정부에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사회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반증을 이번 내란을 통해서도 저는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강해져야 권력이 아닌 권리로서 시민 주체가 계속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자꾸 권력과 힘을 강조하는, 그래서 정권은 바뀌지만 국가는 더 강해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이제 통합을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사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폭력 문제에 있어서 이 통합이라는 이유로 뭔가 진실을 좀 더 감추거나 좀 더 외면하거나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알다시피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가더 장군을 떠올리게 되고 되게 어떤 그런 칭송하게 되는 어떤 그 작전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 월미도의 경우에는 100명 정도의 이제 희생자분이 계셨고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실향민이 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곳이 계속 소수자들, 그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어야만이 어떤 국가폭력이나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전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도 정치의식도 사람을 맹목화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 정치와 역사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민주화, 민주주의도 저도 왜 이렇게 관심을 못 가졌을까 생각하면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당연한 시대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논쟁들도 사실은 조금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가 사실 핵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거사도 그렇고 앞으로 과거사가 해결해야 될 저희가 이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과제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부마민주항쟁도 보니까 대학생들이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랬던 것처럼 그 국가폭력에 앞서서 시민들이 혹은 학생들이 내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가 조금 더 조명되는 세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좀 소중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고 또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많은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못다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좀 마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8분과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하고요. 4.3의 기억과 기록의 전승 그리고 연대, 청년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